예, 오늘 박상봉 교수님께서 저한테 주신 강의 제목이 이거예요. 문재인 경제정책의 사회주의적 요소라고 하는 이런 제목인데 좀 너무 딱딱하죠. 네, 너무 딱딱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 아세요? 거기 요즘 제일 이쁜 애가 누구예요? 나은이. 박나은. 네, 박나은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얘가 저는 정말 걔한테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예능을 안 봤는데 걔를 어떻게 봐가지고서는 이제 일요일 날고 5시 그 무렵만 되면 TV 앞에 앉아가지고 걔를 보고 있어요. 걔도 그렇고 그 윌리엄이라고 하는 아이도 그렇고 정말 아이들이 예뻐요. 그런데 얼굴이 예쁘다? 얼굴도 예뻐요. 더 예쁜 건 하는 짓이에요. 하는 짓이 정말 예뻐. 어떻게 예쁘냐? 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 아침 챙겨 먹고, 그리고 엄마 아빠 아침 오렌지 주스 만들어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주고, 지 동생 건우 챙기고. 4살이요. 엄마가 설거지하면 설거지 같이 하고. 놀랍죠?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나은이의 특별한 교육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래.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10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 10가지가 다 뭐냐면 지가 하는 거야. 자기 일을 자기가 하고 가족 일도 자기가 하고. 그 엄마 아빠는 뭐 하는 거지? 엄마 아빠는 아이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윌리엄이라고 하는 아이도 똑같아. 지 일 지가 챙기고 아빠도 부분적으로 챙기고, 걔는 남자라 가지고 조금 덜 하더라고요. 동생도 지가 챙기고, 동생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아무튼 동생도 자기가 챙겨요. 벤틀리라고 하는 이제 갓 돌진한 아이. 윌리엄은 4돌이 안 된 것 같아. 자, 근데 두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태생이 혼혈이에요. 나은이는 아빠가 박주호 울산 축구 선수예요. 엄마는 스위스 아가씨인데, 아가씨는 아니지 이제 스위스 아줌마지. 그러니까 스위스 여성인데 박주호가 FC 바젤, 즉 스위스의 축구팀의 축구 선수로 뛸 때 그 팬이 된 거예요, 박주호에. 그래가지고 통역도 해주고 뭐 그러다가 이제 친해져가지고, 그냥 친해진 건 아니죠. 아무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 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 아이 박나은이고, 그다음에 윌리엄 벤틀리라고 하는 그 두 아이는 엄마는 한국인이고 아빠는 샘 해밍턴이라고 하는 호주 사람이에요. 샘 많이 나오잖아요. 살 좀 찌고 그런 사람. 네. 거기는 그러니까 호주 남자와 한국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공통적으로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진다. 어릴 때 삶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상하지만 아무튼 네 일은 네가 하는 거야. 쌤이 아주 철저하게 시킵니다. 네 일은 네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남한테 패 끼치지 마. 놀랍죠. 근데 거기에 한국 아이들이 제법 나왔는데 이 두 집이 나오고 나서 요즘에는 거의 안 나와, 다른 애들이. 왜? 걔네들이 나오면 시청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 이쁘니까. 한국 아이들하고 상당히 대비가 돼요. 뭐가 대비가 되느냐? 엄마가 하는 짓이 대비가 돼.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짓이 대비가 되는 거야. 한국 아빠들은 거기 나와가지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좋은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해줘요. 신발도 신겨줘야 되지, 옷도 입혀줘야 되지, 어디 가면 힘들면 안고 다녀야 되지. 한국 아빠들은 그래요. 왜? 좋은 아빠여야 하니까. 그런데 그 박주호 부인이 스위스 여자죠. 샘 해밍턴,
거긴 자기가 외국 사람이잖아요. 여기는 아이들을 그렇게 안고 다니지는 않아요. 빨리 가야 될 때 어쩔 수 없을 때는 아이를 안고 가는데, 그 돌장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웬만하면 지가 가게 만들죠. 예. 웬만한 건 다 자기가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집안일도 아이들에게 시킨단 말이에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지금 오늘 사회주의 하잖아요. 사회주의 반대말이 뭐예요?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태도로 따지면 사회주의는 전체주의이고요. 전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삶은 전체가 책임지고 나는 전체가 하라는 대로 나는 하는 거야. 이게 사회주의하고 일맥상통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태도로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개인주의예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또는 자유주의, 이런 거예요. 각자의 삶은 각자가 결정하고 책임도 각자가 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은이와 윌리엄, 얘네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개인주의예요. 그 삶의 방식이 개인주의야. 개인주의가 남한테 막 피해 끼치고 저만 좋게 하고, 이게 아니고, 우린 정말 잘못 알고 있어. 개인주의는 뭐냐면 자기의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자기가 책임져. 그리고 자기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자기 주변의 사람도 책임져야 돼. 왜? 자기가 거기 속해서 하면 되잖아요. 제일 먼저 책임져야 될 자기의 공동체가 어디냐면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의 일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또 공동체가 어디예요? 동네, 학교, 이런 거예요. 동네 일도 자기가 해야 돼. 동네 일도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스위스 이쁘죠? 스위스 이거 사진에 보시면, 또 여행 가보시면 정말 이쁘잖아요. 그 동네들이. 이쁜 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나라에서 뭘 하라고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그거 다 동네에서 정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마을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 동네에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해요. 그래서 동네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요구하는 거는 그럼 누가 결정을 했느냐? 동네 주민들이 결정을 한 거죠. 자기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사는 동네니까.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이게 개인주의예요. 전체주의는 또 그러니까 개인주의의 반대말 전체주의는 뭐냐? 북한 사람들 보시면 알잖아요. 국가에서 뭐 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아. 왜? 모든 것을 다 국가가 책임지고 또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자기 멋대로 하면 그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들 아이들은 어때요? 집에서 우리 아이들은 전체주의자로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주의자로 자라고 있습니까? 엄마가 뭐 하라고 그럴 때까지 안 움직이죠. 엄마가 뭐 하라고 그럴 때까지 지가 먼저 움직이면 아마 10중 8구 문제가 생겨요. 왜?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그러면 사고 쳐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잘하고 있냐면, 걔네들은 예를 들어 벤틀리라고 하는 아이는 이제 갓 돌 지났는데 얘는 굉장히 먹성이 좋아요. 아무거나 먹어. 그런데 짜장면도 갖다 주잖아요. 짜장면을 아빠가 먹여주느냐? 안 먹여줘. 그게 어떻게 돼? 짜장면을 지 손을 들고 뭐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지 밥 지가 먹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손자나 뭐 아이들이 그러면 눈 뜨고 못 봐요, 그거.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근데 그냥 둬요. 쌤은 그냥 둬. 그리고 나중에 청소하는 거지. 청소하겠죠. 집안을 설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살지는 않겠지. 자, 그 아이는 평생 동안 짜장면을 범벅을 만들면서 먹겠어요? 조금만 해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할 줄 안다고. 지가 스스로 하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거치도록 아빠가 참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참고 있는 거고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이런 게 개인주의입니다. 이런 게 시장경제 자본주의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스위스예요. 스위스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점수로 매겨가지고 쭉 이제 순서를 매겨놨고, 그래서 그 순서에 따르면 1등이 홍콩, 2등이 싱가포르, 3등이 뉴질랜드, 4등이 스위스예요. 한국은 한 30등 돼요. 한국은 일본하고 비슷해. 예. 전체 150개 국가를 평가를 했는데 한 30등 정도 돼. 근데 1, 2, 3, 4는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이래요. 자, 그런데 제가 왜 1등이라고 그러냐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는요, 그 국민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특히 홍콩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고, 뭐 세금도 싸고, 뭐 아무튼 그렇죠. 국가가 별로 해주는 것도 없고 국가에 내는 것도 별로 없어요. 각자 알아서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체제는 국민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체제는 어떻게 생겼을까? 1997년까지는 그 체제가 어떻게 생겼죠? 영국 식민지였어요. 지금부터 20년 전까지 홍콩은 영국 식민지였어.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수상이 총독을 발탁을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에 보냈잖아요. 그 총독이 조선인들을 다스렸잖아요. 똑같이 홍콩은 20년 전까지 1997년까지 영국 여왕이 총독을 정해가지고 홍콩에 보냈어. 그래서 홍콩을 다스렸어요. 홍콩 사람들은 무슨 자기들이 총독을 뽑는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야. 왜? 식민지기 때문에 거기는. 자, 그래가지고 97년까지 영국 식민지 하다가 끝났죠? 98년부터는 뭐예요? 중국 식민지예요. 지금은 중국 식민지야. 아무도 그것을 식민지라고 말을 안 하지만 중국 식민지예요. 거기는. 왜? 중국의 공산당이 행정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홍콩에 보내요. 그게 총독이에요. 그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행정장관은 그러면 홍콩 사람들이 뽑는가? 전혀 아니죠. 중국 공산당이 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홍콩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아. 왜? 아니, 자기들은 공산주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남들이 뽑아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진짜 원하지 않지. 원하지도 않는데 자본주의 국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홍콩은. 싱가포르도 그래요. 옛날에 이광효 수상이, 야, 여기는 보니까 이 자본주의를 해야 잘 살더라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광효 수상이 자본주의를 시작한 거죠, 말하자면. 그 싱가포르의 국민들은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위에서 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보다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선 그 아들한테 또 갔잖아, 지금은. 그 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싱가포르, 홍콩은 그냥 독재를 하는 나라고, 그 나라 뭐 시장 경제니 뭐 이런 걸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고, 그런데 남들이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뉴질랜드는 좀 다르죠. 그런데 제가 스위스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위스는 1년에 몇 번씩 뭘 할 것인가를 국민들이 스스로 정해요. 거기는 국민투표가 정말 많아요. 1년에 한 서너 번씩은 국민투표를 해요. 자, 이 스위스 인구가 한 700만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10만 명만 발의를 해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투표가 수시로 이루어져요. 이 칸톤이라고 하는 지방 단위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국가 단위로도 1년에 뭐 한 3번 내지 4번은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이 국가의 성격을 좌우하는 그런 안건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아주 멋진 제도입니다. 스위스에서 제한된 국민투표에 붙여졌던 그 기본소득제는 한 달에 1인당 300만 원씩 무조건 지급. 실업자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뭐 다 관계없이 1인당 무조건 300만 원씩 줄 거야 라는 것이 국민투표에 붙여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찬성이지. 찬성이지. 우리나라는 그거 올라오나 많아야 아마 90% 찬성할 거라고 저는 봐요. 스위스는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76%인가가 반대했어요. 거기에 국민들이 76%인가 75%인가가 반대를 했어. 반대한 이유가 뭐냐? 야, 그거 내 돈이잖아. 그거 내가 내야 될 돈인데 왜 내 돈을 네가 걷어갔다가 또 나한테 다시 주는 거야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나는 안 낼 것 같거든. 받기만 할 것 같거든. 왜냐하면 그 국민투표 안건에 얼마를 낸다는 소리는 전혀 없어요. 당신한테 이걸 주려고 하는데 받으시겠어요? 그것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아마도 그 중에 69억 5천만 명 정도는 아마도 다 찬성할 거예요. 준다는데 뭐. 근데 스위스 사람들은 야, 그게 공짜냐? 그 결국은 내가 다 내야 되는데 그걸 왜 그런 짓을 왜 하고 있어? 중간에 돈 왔다 갔다 하면 그 중간에 새 나가기도 하고 다 그럴 텐데.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2016년인가 부결됐어요. 그게. 2014년에는 또 뭐가 안건으로 올라왔냐면 최저임금.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 8,530원인가 뭐 그렇죠. 시간당. 스위스에서도 최저임금이 국민투표에 붙여졌어요. 2014년에 얼마냐?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시간당 3만 원. 와, 멋지죠? 멋지잖아요. 1인당 시간당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을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24만 원. 이야, 그러면 25일 일을 하면 한 달에 600만 원이에요. 그냥 최저임금만 받아도 정말 끝내주잖아요. 그 국민투표에 붙여졌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것도 똑같은 퍼센트로 부결됐어요. 똑같은 퍼센트로. 그건 74%인가 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76이고 둘 중에 하나는 74고 그래요. 다 부결을 시킨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얼마 받을지 그거는 내가 알아서 내가 사용자하고 하는 거지. 그거 왜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인 겁니다. 진짜 이해 안 되죠? 자, 그런데 스위스 국민들 4분의 3, 75%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4분의 1은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거기도 4분의 1은 자본주의, 시장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스위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득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8만 3천 달러인가? 1인당 소득이. 정말 스위스란 나라는요, 지금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나라는 정말 여기는 사람 살 데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원도 정선? 그런 데지요. 산골짜기, 태백. 스위스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오죽 먹을 게 없으면 그들은 용병으로 먹고 살았다고요. 그 외 스위스에 보면 이렇게 죽어가는 사자상 있죠.
그 아마 사진 보셨을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자상이 바로 스위스 용병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저 바티칸궁을 지키는 사람들은 스위스 용병들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오죽 먹을 게 없으면 다른 나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돈 벌어가지고 식구들한테 붙여서 식구들이 그걸로 먹고 산 그 나라가 바로 스위스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산골짜기, 거기에다가 그 정말 위대한 시계 산업 만들었지, 스위스 약품 산업 거기다 만들어 놨지, 관광 뭐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시장 경제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책임진다. 그리고 동네 일도 내가 책임진다. 국가는 뭘 할까요? 스위스에는 대통령이 7명이 있어요. 와, 한 명도 많은데 7명씩이나 대통령? 그거 다 뭐하지? 왜 7명이 있을까요? 대통령단이 있어요. 대통령단이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명은 그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고 7명이 대통령이고 그 사람들이 장관이고 뭐 그런 거예요. 1년씩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해요. 대통령이 1년씩 돌아가면서 해.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라.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를 방문해가지고 다보스 포럼 가서 스위스 대통령 만났다고 뭐 신문에 나고 그랬죠. 사실은 웃기는 거예요. 스위스 대통령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 대통령을 가서 만난 거지. 뭐 만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만나는 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스위스는 대통령이 중요하지 않아. 대통령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일이 없어요. 대통령은 언제 하는 일이 생기느냐? 전쟁이 나면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군대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하는 일이 생기는 게 스위스의 대통령이야. 나머지는 하는 일이 없어. 통화관리 뭐 이런 거. 통화관리도 근데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다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뭘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최저임금도 없지. 무슨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자 다 알아서 사는 거예요. 각자 다 알아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스위스 헌법을 뒤져봤어요. 제가 여러 나라들의 헌법을 쭉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스위스 헌법이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스위스 헌법 제6조에 보면 각 개인은 자기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진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똑같은 조항에 각 개인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일 것 같아요. 지금 앞에는 자기 자신이에요.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게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각 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렇죠.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잖아요.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거야.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뽑아줬잖아요. 참 기특하네, 그 사람. 내 삶을 책임져 준다고 하니? 그런데 스위스 헌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각 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죠. 국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길래, 국가가 뭐길래 우리 삶을 책임질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요? 어떻게 책임져요?
난센스야. 기본적으로 난센스야. 책임을 지려면 돈을 준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돈을 준다는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재산이 많아요? 그 돈 어디서 나는 거예요? 다 뺏어봐야 되는 거지. 그것을 뺏는다는 말은 안 하지만 결국은 그렇잖아요. 내기 싫은 거 억지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걷어다가 나눠주는 게 그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예요. 스위스는 뭐라고 돼 있냐?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국가가 돌아가려면 거기도 책임질 일들이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아.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세요. 물론 헌법에 다른 것도 써 있어요. 국가가 할 일에 대해서도 써 있어. 그런데 거기에도 또 단서 조항이 있어. 국민은 이 헌법을 이유로 해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청구할 수 없다. 국가에 대해서 뭐 내놓으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스위스의 헌법입니다. 진짜 이상한 헌법이죠.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시장경제다운 헌법입니다. 이게 자기는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리고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국가가 이 국가라고 하는 거, 우리 동네 또 뭐 부천시 여기가 돌아가려면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던 세금을 내던 뭘 해가지고 그게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단위로 수시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또 왜? 동네에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동네 단위로 결정을 해. 심지어 무엇까지 결정을 하냐면 스위스에 이민 가려면요, 스위스의 시민권을 받으려면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렵냐? 난 어느 동네 가서 살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 어느 동네 가서 살지를 결정을 해가지고요, 그 동네 주민들한테 투표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왜? 자기 동네니까. 자기 동네니까.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우리가 결정할 거야. 정말 놀랍죠?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야 그 다음에 정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니 대통령이 뭐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없죠. 왜? 각자 결정하는데. 각자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디 여행 갈 때는 무슨 전용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기차 타고 식구들이랑 같이 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죠. 그냥 국회의원, 그리고 그 국회의원 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서 방문을 한 적이 있어. 국회를 막 보여주고 그러더라고. 국회가 굉장히 작아요. 자기 방이 없어. 국회의원이 자기 방이 없어. 그리고 국회의원이 월급이 없어요. 어떻게 살지? 자기 직업이 다 있어. 직업이 있어요, 자기가 다. 그러니까 국회는 일종의 봉사 같은 뭐 그런 개념인 거죠. 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는 각자 자기 삶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각자 도와준다. 도와주는 거 우린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 불쌍한데 그럼 어떻게? 나라 보고 도와주라 그러지. 거기는 그냥 자기가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게 그냥 사람 사는 원리인 거죠. 네. 이제 좀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 순수한 형태가 어떤 것인지, 가장 순수한 형태예요. 그것도 100% 순수한 것은 아니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들 중에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인 거예요. 네. 가장 거기서 반대쪽에 있는 나라 어딜까? 지금 북한은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상당히 시장화가 되어 있는 거고,
모택동 시절의 중국 같은 거죠.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국가 소유라고 할 정도로 개인의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중국은 뭐 그거 모습하고 굉장히 달라 있고, 중국은 한 절반은 시장 경제고 뭐 절반은 그 사회주의고 뭐 그렇죠. 북한은 한 60%는 자본주의가 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국가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국가가 그 사람들의 삶을 틀어막고 있기는 한데 국가가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고. 자, 사회주의의 핵심 특징, 생산수단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무슨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발전소 무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는 거, 그걸 국가가 가지고 있다. 자, 사회주의적인 요소 여기 있죠. 국유화, 국가 통제 이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산이 저러한데 소비는 어떠하냐. 소비, 우리가 각자 쓰는 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조달하는 거, 그거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죠. 좋게 말하면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국가가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고,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배급제, 이게 사회주의의 특징인 거죠. 사회주의적인 요소, 국유화, 국가 통제, 국가 책임, 또 재분배, 배급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자본주의적인 요소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 국가가 손을 떼는 거, 뭐 이런 거인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5대 국정 목표라고 하는 것에 보면 국민이 주인인 정부, 오케이, 국민이 주인은 맞죠. 두 번째,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셋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넷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다섯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여기서 가운데 세 개는 이게 경제와 관련된 겁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더불어 잘 사는 거 좋죠. 그런데 이웃이 더불어 못 살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이 나보다 못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 것을 뺏어서 다 주자.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의 더불어 잘 사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근데 스위스식은 어떤 개념이냐? 내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죠. 네. 근데 우리의 개념은 이게 사회주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는 부자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가지고 더불어 잘 살자. 근데 내 거는 뺏어가지 마, 이렇게 되지. 내 거는 뺏어가면 안 돼? 근데 결국은 내 것도 다 뺏겨요. 네. 자, 그 다음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이건 이미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이것도 그 두 번째하고 비슷해요. 첫 번째 게 사람 단위로 한 거라면 네 번째 것은 지역 단위로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지방에 다니다 보면 혁신도시라고 하는 게 군데군데 있어요. 아주 건물들이, 거창한 그런 건물들이 잔뜩 들어있어 있어. 그런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별로 사람이 없어. 거기가 별로 사람이 없어요. 이걸 저걸로 해놓은 겁니다. 지금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마다 고르게 발전하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어놓은 거야. 또 거창한 공항들을 갖다 지어놨어요. 강원도 양양에 가면 양양국제공항이 있고, 저기 그 전라도 가면 무안국제공항이 있고, 뭐 곳곳에 가는 데마다 거창한 공항들이 만들어져 있죠. 왜? 고르게 발전을 시키려고. 근데 그거 다 유령공항이 돼 있어.
비행기들이 안 다녀요. 왜? KTX 잘 다니는데 거기까지 무슨 비행기를 타고 다니냐고. 근데 다 유령 공항이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요. 지금 새만금에다가도 또 뭐 거창한 국제공항 또 지금 만들겠다 그러고, 저희 가덕도에다가도 또 뭐 거창한 것도 만든다 그러고, 아마 앞으로 몇 개가 더 만들어질 거예요. 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그래서 서울에서 돈 걷어가지고 저 나눠주는 겁니다. 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 비행기도 안 다니는 공항이 만들어지고, 사람도 안 사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승객도 없는 철도가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안 다니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그런 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잘 우리가 모르지만, 왜? 시골에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몰라.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 자,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또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뭐 이런 것이 서로 물리고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뭐 비슷한 그런 개념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개는 다 나누어 준다는 것이고, 또는 잘 나가는 사람들 혼내준다는 건데, 이 혁신 성장은 조금 다르죠. 저거는 뭔가 새로이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경제정책에 사회주의적인 요소, 또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있는데, 사회주의적인 요소는 공정경제 스튜어드십 코드,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재용 또는 뭐 저기 그 대한항공 누구죠? 조양호, 조현아,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아무튼 예, 그 사람들 뭐 감옥에 보내는 거, 그래가지고 그 기업을 오너의 손에서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뭐 시민단체가 개입을 하든 아니면 국민연금이 개입을 하든 뭐 해가지고 그 기업을 잘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이 공정경제 스튜어드십 코드 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이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국유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가 책임, 이거는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또는 예타를 면제한다. 좀 이름이 어렵죠?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 뭔가 공항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 타당성 조사가 있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고 그래요. 그걸 예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그 예타를 면제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지방 사업들을 많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얼마나 사람들이 이용할지에 대해서 관심 없어, 관계 없어. 사람이 이용할 것 같지 않더라도 일단 만들어라고 하는 게 예타 면제예요. 왜냐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따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쓸 것인가, 이걸 주로 따지는 거거든. 그거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항이며 철도며 뭐 그런 거, 이런 걸 따져 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게 예타 면제, 이런 거죠. 네. 그 지방의 삶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주겠다. 또 토지와 관련된 이런 것도 있고, 자, 자본주의적인 요소는 뭐냐면 혁신 성장, 또 규제 샌드박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규제 샌드박스, 이름이 이상하죠? 샌드박스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모래 장난할 때 갖고 노는 장난감 박스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공무원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봐라. 그래서 기업들 뭔가를 좀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이고,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글이나 무슨 페이스북이나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산업이 한 단계 높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네.
자, 공정경제라고 하는 거, 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 그것에 제일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그 이념은 뭐냐면, 대기업은 주인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한양행 아시죠? 유한양행은 유일한이라고 하는 분이 설립을 했죠. 그리고 1971년 유일한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거를 자기 자식이 아니고 노동자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노동자 기업이 돼 있어요. 지금 유한양행은. 대기업이라고 하는 건 모름지기 그래야 해 라는 거지. 이게 공정경제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그 이념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크면 사회 것이야. 그러니까 누가 개인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돼. 아마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최소한 한 7, 80%는 그러실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에서 늘 그걸 배워왔거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주인이 없는 기업들이 가끔씩 있어 왔어요. 주인이 사라지게 된 거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사라지게 된 기업 중에 하나가 대우조선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대우그룹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2003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새로 탄생했어요. 빚 다 정리하고, 빚은 다 탕감해 준 거죠, 그냥. 그리고 깨끗한 회사로 다시 출발을 했어요. 전문 경영인, 또 노동자들 힘을 합쳐가지고 시작을 해봐라. 그걸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선업계에서 현대중공업이 1등, 3등은 삼성중공업, 2등은 대우조선. 대한민국 1, 2, 3등인데 이게 바로 세계 1, 2, 3등이에요. 조선산업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예요. 마치 양궁에서 한국 1, 2, 3위가 세계 1, 2, 3위이듯이 이 조선업이 그래요. 배 만드는 일, 이건 뭐 세계 최고예요. 다만 우리가 안 되는 게 크루스 여객선 있죠. 그거는 우리는 못 만들어. 근데 그게 아니고 LNG 수송선이라든가 무슨 뭐 유조선이라든가 컨테이너 수송하는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이 세계 최고야. 누구도 따라오지 못해요. 그렇게 됐어요. 대우조선도 처음에 굉장히 잘했어. 그러다가 2008년, 9년 되면서 완전히 망했지. 2010년대 가가지고는 완전히 쫄딱 망하고, 거기다가 정말 믿지 못할 일이 발생을 했어요. 뭐냐? 자, 횡령하고 무슨 뭐 분식 회계하고 이런 거는 오너가 합니까? 아니면 전문 경영인이 합니까? 오너하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우조선은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다 전문 경영인이고 노동자들이고 5조 원대의 분식 회계를 한 거야. 왜 분식 회계를 했을까요? 적자가 발생을 했죠. 비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 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장사할 때 싼 값에 들어가지고 장사를 한 거야. 싼 값에 물건을 주문을 받았으면 그럼 원가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원가를 줄이려면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깎든지 아니면 뭐 생산성을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하기가 힘든 거지. 왜? 노동자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전문 경영인은. 그렇잖아요. 그 헛소리 소리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오너나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전문 경영인은 자기 회사도 아닌데 뭐로 싫은 하겠어요. 그러니까 코스트 원가가 줄어들질 않아. 그런데 일감은 싸게 따왔어. 그러면 이익이 안 나죠. 적자가 생기잖아요. 그 적자가 쌓인 거야. 적자가 발생했는데 그 적자를 그대로 장부에 드러내면 책임도 져야 되고
거기다가 월급도 못 받아가고 노동자들도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거지. 계속 흑자로 거짓말을 한 거야. 그게 몇 년 동안 쌓인 거지. 그래서 회사가 잘 나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산업은행이 12조 원을 갖다 쓸어 넣었어. 계속 실질적으로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그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이 인수한다고 그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나라에 참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전문 경영인이 맡아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면 그 회사가 망합니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망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빼먹어서 망하는 거야. 식당을 주인이 안 돌보고 종업원한테 돌보면 그 식당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망하죠. 왜? 빼가니까. 물건 사올 때 비싸게 사오니까. 손님한테 별로 친절하지 않으니까. 이게 회사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기아자동차가 그래서 망했잖아요. 1981년에 기아자동차 김상문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를 포기했어. 그래가지고 노동자들한테 주식을 다 위임을 해줬죠. 그리고 그 당시 김선홍 사장, 혹시 기억나세요? 김선홍이라고 하는 사람? 예, 기아자동차의 공채 일기였고 어떤 기아자동차의 상징 같은 그런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또 노동자들에게 그 오너가 지분을 다 위임을 해줬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봉고 차 만들어가지고 봉고 신화도 일으키고 프라이드 가지고 장사 잘하고 그랬는데 그게 한 7, 8년 안 넘어갔어. 거기도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무슨 과정이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분식을 한 거야. 거짓말을 한 거야. 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월급 받아간 거야. 다 마치 이익이 난 것처럼. 알고 보니까 90년대 내내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예외적인 회사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그렇게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한양행도 생각을 해보면 유일한 씨가 오너로 있을 때, 그러니까 유일한이 죽기 전, 유일한이 죽고 난 이후에 유한양행을 놓고 보면요, 어떠냐? 유일한이 죽었을 무렵에는 유한양행은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독보적인 1위였습니다. 동아제약이 있긴 있는데 동아제약이 매출액은 1위였는데 동아제약 매출은 주로 뭐였을까요? 바카스예요. 바카스였어. 약이 아니라 바카스는 음료잖아요. 실제 치료약으로 보면 유한양행이 독보적인 1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뭐 수많은 1위 중에 하나죠. 한미약품, 녹십자, 무슨 뭐예요? 뭐 지금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니 무슨 셀트리온이니 뭐 제약회사들이 뭐 엄청난 제약회사들이 많아졌죠. 이 제약회사들은 유한양행하고 비교를 해보면 역사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짧아요. 유한양행은 엄청난 회사였어. 그런데 오너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회사가 깨끗하긴 한데 잘 성장을 못한 거예요. 왜? 그렇게 뭐 악착같이 뭘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니까.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오너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돼요. 이게 참 비극이야.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남들이 지켜보지 않을 때, 주인이 없을 때 남의 것을 맡아가지고 정직하게 해야 돼. 정직하게 하고 그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게으름 부리지 말고. 이럴 수 있으면 전문 경영인 체제가 가능해요. 일본이 좀 비슷해요, 그거하고.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전문 경영인 체제죠, 많은 기업들이. 미국은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미친 나라예요. 왜냐하면 전문 경영인들이 도대체 상식에 어긋나는 짓들을 하거든. 전문 경영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너럴 일렉트릭에 20년 동안 전문 경영인, 자기가 CEO를 했어. 20년 동안. 그래가지고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전문 경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종의 뭐 영웅 신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냈느냐? 매년 직원들 평가, 회사 프로젝트 평가를 매년 해. 그래가지고 매년 10%씩을 잘라내. 미쳤죠? 이건 악마야. 우리 기준으로 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만두고 나서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반성도 하고 그랬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미국에는 왜 전문 경영 체제가 되느냐? 전문 경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동자의 편이 아니고 회사의 대표자야, 전문 경영인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사회는. 그러니까 노동자하고는 일종의 적이지.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를 올리는 거고, 그래서 회사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회사가 망하지 않아. 그런데 전문 경영자가 노동자의 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노동자는 좋죠. 회사의 경쟁력은 떨어지죠. 그러면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질이 떨어지죠. 값은 올라가고. 그럼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야. 기차도 그렇고 대우조선도 지금 그런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려면 전문 경영인이 미국 전문 경영인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진짜 지구상에서 몇 나라 없어요. 지구상에서 그렇게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으로 인간이 아니잖아. 그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미국의 전문 경영인들이 하는 그 짓은, 그건 진짜 이상한 나라야. 그 이상한 나라가 미국과 영국이에요. 미국과 영국. 앵글로 삭슨들 있죠. 진짜 이상한 나라 사람들인 거죠. 그 나라만 사실은 전문 경영 체제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나머지 나라들은 다 안 돼요, 전문 경영 체제가. 다 오너가 있어, 웬만하면. 왜? 전문 경영 오너가 없어지면 회사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몇 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이상적이지 않아요? 대기업이 됐으면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고 사회의 것이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은 너무나 멋진 말이죠. 공정경제라고 하는 게 그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너무 설명이 좀 길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8시 한 반쯤까지 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9시 반까지인가요? 10시까지인가요? 3시간이군요.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3시간 앉아서 들으시기 정말 힘들 텐데. 네. 자, 그 다음에 유치원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유치원에 대해서, 유치원 속사정들을 아주 속속들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또 한유총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을 보면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이 박용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가 볼 때는 선동이에요. 선동에 속아서 또는 속고 싶어서 사립유치원을 뺏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사립유치원이 4,200개 그 정도 됩니다.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이 4,800개인가 뭐 그렇게 돼요. 아이들 숫자로는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25%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75%고 그래요. 근데 유치원 숫자는 국공립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데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1981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 숫자가 700개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4,200개라고 그러잖아요. 700개 정도였어요.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누가 됐죠? 그때 81년에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됐죠. 자,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나라의 살림을 쭉 챙겨 볼 거 아닙니까? 북한하고 비교를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면이 다 북한보다 좋아. 모든 면이 북한보다 다 좋아졌어. 1980년 되니까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19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 북한이 더 나은 것들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0년대 말 70년대 급속히 성장을 하면서 발전을 하면서 모든 면에 북한보다 좋아졌는데 나쁜 게 있는 거 아직도 도대체 비교도 안 될 만큼 부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유치원인 거야. 유치원이 없잖아, 우리나라는. 북한에는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국립타가소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다 집에서 기르는 거죠. 그래서 국민학교 때 드디어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지만 지금. 이게 비교가 되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좀 해야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순자 씨가 나선 거죠.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나서가지고 뭐 새마을 유아원 막 이런 거 만들기 시작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때 아닌 이 군사권이 들어왔는데 때 아닌 유아원 열풍이. 그래서 곳곳에다가 뭐 유치원 만들려고 그러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막 곳곳에 새마을 유아원이 막 이런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공립 유치원들이 막 늘어나죠. 그런데 민간에서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전국에 곳곳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정부는 시골에다가 만들기도 바빠. 도시에는 학원도 많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좀 유치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유치원을 할 수 있게 할까? 법을 바꾼 거죠. 그냥 놔둬가지고는 누구도 사립유치원을 하지 않거든. 그 전까지 있었던 그 700개 정도의 사립유치원은 교회에서 하는 거, 또 무슨 학교 부설로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개인이 해가지고 개인이 자기 돈 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 활동이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실습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개념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가 자기 돈 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립 유치원은 거의 없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유치원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 재산을 그냥 세상에
헌납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학교 법인이 돼가지고. 그 전까지는 법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립유치원을 개인적으로 만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좀 개인들이 유치원을 만들게 하자. 그러면 유치원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아무튼 만들 수 있게 유치원 설립 자유화를 하는 거예요. 설립 자유화를 하는데 법을 바꾼 건 아니야. 법을 바꾼 건 아닌데 일종의 행정명령 같은 걸로 그냥 웬만하면 유치원을 할 수 있게 유치원 설립 인가를 다 내준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어. 각자 알아서 하세요. 좋고 나쁨은 학부모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거죠. 유치원비 알아서 받으세요. 이렇게 되니까 유치원이요, 정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립 유치원이. 태권도 하던 사람도 집에 대출 받아가지고 유치원 만들고 미술학원 하던 사람도 유치원 만들고 그래가지고 유치원이 정말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그 전두환 대통령이 끝나고 노태우가 시작된 1988년에 제 기억이 정확하면 3,700개인가 그렇게 늘어나요. 700개가 몇 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별로 늘지 않았어요. 그 몇 년 동안에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유치원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로 계속 그런 식으로 유치원을 운영해 왔던 거죠. 2012년까지 30년 동안 유치원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 중간에 약간 설립하는데 시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긴 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된 거죠. 어떻게? 매우 다양한. 몬테서리니 무슨 레지오 에밀리아니 숲 유치원, 오만 유치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정말 유치원들은 다양합니다. 사립 유치원들은. 심지어 무슨 효자 유치원도 있어. 우리나라 예절 중심으로 하는 그런 데 저 가봤는데 네. 진짜 별 유치원이 다 있어요. 왜? 자유니까. 그리고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력적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2012년이 된 겁니다. 2012년이 뭐냐? 박근혜 정부 시작이고 그때부터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게 시작됐죠. 그래서 완전 무상은 아닌데 부모들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사랑카드. 지금은 그게 아이 행복카드로 됐을 겁니다. 그 아이 사랑카드라고 하는 거를 지급을 하고 거기에 1인당 22만 원씩을 충전을 시켜준 거죠. 월. 그걸 가지고 유치원, 자기가 가고 싶은 유치원을 선택을 해서 거기다 제출하면 거기서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정부에서 22만 원을 그 유치원에다가 지급하는 그런 방식의,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내주는 그런 방식이 시작됐어요. 정부가 돈을 내주니까 어떻게 됐냐? 그거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이제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들여다보면서 기준이 있어야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뭘로 들여다봤겠어요? 무슨 기준으로? 학교 기준, 국공립 유치원 기준, 똑같은 기준이에요. 그게 다. 그 학교 기준으로 사립 유치원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엉망이죠. 거기에 무슨 제대로 회계장부 정리를 했겠어요? 무슨 결제 절차가 있겠어요 거기에? 아니 그냥 필요하면 사는 거고, 그렇잖아. 필요하면 사는 거고 남으면 가져가는 거고 다 이런 거지. 그게 남으면 가져가면 그거는 횡령이고, 필요하면 사면
그건 분식회계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2012년부터 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감사 대상이 된 유치원은 95%, 제가 생각할 땐 100%일 건데 아마 좀 봐주는 것도 있고 그런가 봐요. 95%는 다 뭔가 걸렸어요. 그게 지금 박용진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 리스트가 발표된 게 그거 다 합친 거 그거 발표된 겁니다. 지금. 다 도둑이 된 거죠. 다 도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아니 나는 내가 무슨 돈을 띄어먹었단 말이야. 내 돈을 내가 썼는데 나보고 돈을 띄어먹었다 그러면 이제 황당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동네 의사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동네 소아과, 동네 이비인후과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 법인 아니잖아요. 그 개인 사업입니다. 동네 이비인후과들 개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병원 가가지고 개인 부담 진료비 3,000원 냈다 그러면 그건 일부이죠. 나머지는 보험공단에서 한 10,000원 내줄걸요. 만 얼마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내는 것보다 몇 배를 보험공단에서 더 지급을 해줘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일종의 보조금 같은 모양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동네 의사가 그 돈을 가지고 명품백을 샀다. 어때요? 도둑질한 건가요? 유치원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동네 의사들하고 똑같은 처진 겁니다. 이게. 그런데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야 어떻게 명품백을 사냐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그걸 가지고 외제차를 타냐 이렇게 된 거예요. 외제차 타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유치원 원장들 중에 외제차 타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많을 만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재산 투자한 게 얼마예요? 50억씩 투자를 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꽤 부자들이에요. 그러면 외제차 탈 만한 거지. 근데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내 돈 받아가지고선 국가 돈 받아가지고 외제차 타고 다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공격을 하려면 얼마든지 얘기거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순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그런 처리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돈을 부모에게 준다. 네.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 그런데 지금 부모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바우처가 아이 행복카드가 부모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카드로 준 거죠. 카드로 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정부가 대납을 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가지고 밥값을 결제를 했어요. 그때 현금을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식당 주인에게 현금을 주지 않죠. 현금은 누가 줘요? 식당 주인에게? 카드 회사가 주죠. 그러면 카드 회사가 식당 주인에게 돈을 주는 건가요? 누가 돈을 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카드 결제할 때 그때 돈을 주신 거예요. 이게 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마치 카드 회사가 식당 주인에게 돈을 준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에게 줬고 부모가 가서 결제를 했고 정부는 카드 회사와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정부 돈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다른 모양처럼 그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 부모에게 주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다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카드로 주고 있다는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웨덴 같은 방식이에요. 스웨덴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자, 교육 예산이 있잖아요. 그 교육 예산을 학생 수로 나눕니다. n분의 1로 딱 나눠. 그래가지고 바우처를 주죠, 부모들에게. 거기다가 충전을 시켜줘요. 유치원의 경우에는 1인당 16,000크로나더라고요. 그러니까 1크로나가 122원인가 그래요. 이게 200만 원이에요. 1인당 200만 원씩을 주더라고, 바우처에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유치원비가 200만 원인가요, 말하자면. 어마어마하죠.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원하는 데를 아무 데나 가면 되는데 국공립도 똑같아요.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가리지 않고 어디든 선택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국공립유치원도 부모가 선택해 주지 않으면, 즉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해주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요. 정부에서 직접 돈을 주지 않아요. 학부모가 결제를 해야, 학부모가 줘야 생기는 거야, 그때. 이게 스웨덴 시스템입니다. 다만 국공립이 사립과 다른 것은 국공립의 경우는 교사들 급여는 나라에서 직접 줘. 하지만 유치원 운영 예산을 안 줘요. 부모가 가서 결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한테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이나 사립 유치원이나 처지가 거의 같죠. 이런 방식이 있어요. 이런 방식. 그리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야, 국공립 사립을. 또 하나의 방식은 지금 우리나라 방식대로 가는 거죠. 뭐 전체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립 유치원은 그럼 어떡하죠? 사립 유치원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들은 아깝잖아요. 특히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유치원들은요, 유치원으로밖에 못 써요. 그 문 닫으면 그냥 폐허야. 흉가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사서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순리죠. 그리고 과거의 그 체제에서 유치원을 했던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어떻게? 나갈 수 있게. 근데 나가지도 못하게 해요, 지금. 폐원한다 그러면 형사처벌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문 닫으면 형사처벌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문도 못 닫아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그냥 뭐 뺏기란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순리는 이걸 진짜 다 국공립으로 갈 거면 그걸 사든가, 그리고 원치 않는 사람은 나갈 수 있게 길을 터주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냥 뺏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유화를 하겠다. 그 박상봉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북한의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농지개혁, 농지를 그냥 뺏은 거죠. 그래서 나눠줬잖아요. 지금 이것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잘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국공립 유치원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사립 유치원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국공립 유치원이 돈을 많이 쓸까요? 사립 유치원이 돈을 많이 쓸까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사립 유치원은 전국 평균을 내면 원아 1인당, 아이 1인당 한 달에 53만 원 써요. 53만 원이 있으면 유치원이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1인당. 국공립 유치원은 얼마냐? 1인당 114만 원이에요. 사립 유치원보다 2배도 더 돈을 써요. 만약에
사립유치원이 1인당 114만 원을 쓰면요, 그거 귀족 유치원이에요. 정말 호화 유치원일 거야. 114만 원 가지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명품백만 사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도 별짓을 다 해줄 거야. 그런데 국공립 유치원은요, 그 114만 원 가지고도 별로 티도 안 나요. 왜? 돈을 아끼지 않거든요. 헛되이 돈을 쓰지요. 선생님들 급여가 높아요. 또 그러잖아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돈 많이 가져갈 것 같죠? 억대 연봉. 실제 사립유치원 중에 원화 규모가 200명 이상 되는 데들, 이런 데들은 원장이, 그러니까 설립자죠. 설립자 원장이 1억 정도 받아가는 데들이 꽤 있어요. 그게 전체 유치원 중에 한 20% 돼요. 사립유치원 중에. 그런데 국공립 유치원이 어떤지 아세요? 국공립 유치원의 원장, 공무원 선생님들이죠. 연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억대입니다. 9천만 원, 1억. 원감이 8,500에서 9,500? 그 정도? 조금 호봉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놀랍죠? 그런데 우리는 국공립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 사립유치원만 공격하는 거예요.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전부 다 국공립이 되면 교육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겠죠. 어쨌든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택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그걸 택했어요. 이젠 돌릴 방법도 없을 것 같아. 왜? 하도 거기에 젖어 있어가지고. 국공립은 돈도 안 들고, 국공립은 착하고. 여러분, 그 유치원에 CCTV 설치한다고 뭐 야단 법석했던 거 아시죠? 사립유치원이 서울의 무슨 그 서울의 경우에 87%가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고.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은 몇 퍼센트 설치되어 있을 것 같아요? 100%? 14%인가 그래요. 국공립은. 왜 안 할까요? 선생님이 싫어하죠. 국공립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 누구는 좋겠어 그거를? CCTV로 자기 감시하는데 누구는 좋겠어요? 근데 사립은 다 설치해. 왜? 학부모들이 요구하거든. 그런데 국공립은 학부모들이 요구 안 할까요? 요구 못 하죠. 왜? 학부모들이 좀 주눅이 들거든, 국공립은 가면. 왜냐하면 공짜로 다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 그죠? 왜 1, 2만 원밖에 안 내니까. 국공립은 10,000원, 2만 원만 낸다고요. 진짜 돈 들어가는 거는 한 달에 113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다 정부에서 직접 주는 거지.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주눅이 드는 거야. 뭐 해달라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국공립에는 뭐 요구 못 해요. 사립은 조금만 뭐 했다 그러면 사대질하고 뭐 야단이죠. 뭐. 네. 이거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이래요. 아, 정말 어떤 데는 진짜 욕 나와. 뭐 이런 상황이 다 있어, 이거 정말. 그런데 이거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치원도 이제 이렇게 될 거냐? 아마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 점점 사립유치원 원장들도 아이들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서류 꾸미는 데 관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왜? 감사에 걸리니까. 예전에는 서류 같은 거 신경도 안 썼죠, 이 사람들은. 아, 서류 뭐 믿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서류 잘못했다가는 뭐 완전히 도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꾸미는 거, 무슨 사고 안 나게 만드는 거, 이런 데만 다 관심이 생기는 거죠. 중고등학교 이렇게 되듯이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세요? 중고등학교 1년에 학생 1인당 1,200만 원 들어가요. 한 달에 100만 원이야. 100만 원 들여가지고 아이들은 다 학교 가서 자. 공부는 저기서 열심히 자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학원 가서 공부를 또 딴 돈 내고 또 하죠.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의 상황인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 가야 된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지금까지 사립 유치원처럼 변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안 빠져나가지?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고 선생님들이. 지금 선생님들은 아무 고민도 없죠. 아무 고민도 없어요. 감사받는 고민이란 있겠지. 아이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 왜? 공부는 다 학교 끝나고 가서 하는데 뭐.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국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돈만 안 드는 거죠. 근데 하긴 국공립 유치원 보내는 엄마들은 국공립 유치원 끝나고 나면 또 학원 보내요. 왜? 유치원에서 돈 안 쓰니까 그만큼 또 쓰더라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국가 책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국유화 문제, 국가 통제, 여기 이게 지금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게 좀 숫자가 많죠? 2018년 4분기, 그러니까 지난 작년 10월, 11월, 12월 이게 4분기예요. 거기에 숫자인데 뭘 보여주고 있냐면 2017년 10월, 11월, 12월 2017년 4분기하고 비교해서 2018년 4분기가 사람들의 소득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소득이 어떻게 됐나. 그런데 그것을 5부류로 나눴어요.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그래서 1분위가 가장 못 사는 5분의 1이야. 5분위가 가장 잘 사는 5분의 1.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소득별로 해가지고 5집단으로 나눈 거죠. 그 각각의 집단들의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이런 걸 할 때 목표가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부자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죠. 이게 제대로 됐으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야 되죠. 특히 최저임금이 제대로 됐으면 특히 근로소득이 늘어야 돼. 근로소득, 일해가지고 버는 소득. 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근로소득이잖아요. 그걸 높여주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1분이 가장 못 사는 사람이죠. 5분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죠. 자, 5분이 10% 늘었어요. 1년 동안. 4분위는 4%, 4.8%, 3분위는 1.8%, 2분위 마이너스 4.8 줄었어. 제일 가난한 사람들 마이너스 17.7% 소득이 줄어들었어.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거예요. 마이너스 36.8이야. 무려 37%가 줄어들었는데 저거 무슨 소득이죠? 근로소득.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그것도 근로소득이 거의 40% 넘게 줄어들었냐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일 것 같아요? 네? 실직입니다. 실직이에요. 최저임금 주로 적용받는 그 사업장들이 동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또는 무슨 시화공단이니 뭐 이런데 그 중소기업자들이잖아요. 그분들도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월급을 올려주라 그런 거야. 알바비를 올려주라 그런 거예요. 아, 자기 버는 것도 빠듯해 죽겠는데 올려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못 올려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내보내지. 자기가 해. 또 부인 나오라 그래가지고 부인 나오라 그래가지고 정말 부인 나오라고 한 집들 정말 많아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실직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야. 최빈층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이게 통계상의 문제, 또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생긴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여기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실직이에요. 실직. 또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될 수?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움직이는 그 원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면 의도했던 거하고는 정반대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거 지지하고 싶잖아요. 왜? 뜻이 그러하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데 그걸 어떻게 반대하냔 말이야. 근데 그걸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아직도 이거에 반대하기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러면 가난한 사람 뭐 그 돈 받고 그냥 계속 하란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져. 그렇게 하면 실직한다고 라는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렵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걸 좀 심하게 했던 거죠. 여기 그 데이터가 없는데 유럽에도 최저임금이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어요.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최저임금이 있어요.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은. 남유럽 쪽이죠, 주로. 스위스는 최저임금 없어요.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 최저임금 없습니다. 그 나라들을 비교를 해보면 실업률이 최저임금이 있는 나라의 실업률이 13% 정도 돼요. 최저임금 없는 나라의 실업률이 6 내지 7% 정도예요. 최저임금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실업률이 최저임금을 안 하는 나라보다 2배가 높아요. 유럽도 그래요. 이건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다. 왜냐하면 내보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고용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자. 국가 책임지겠다. 임금에 대해서 했더니 오히려 완전히 망했다, 그 사람들이. 최빈층이.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예타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을 잘 살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지방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는 일들을 웬만하면 다 줘,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전국 곳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사업을 벌이고 있고 앞으로 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여기 부산의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겠다. 또 여기 새만금에다가도 또 신공항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곳곳에 고속도로, 철도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공항 상태거든요. 공항들. 공항을 몇 퍼센트나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갖고 있는 능력에. 이거 보세요. 제주공항 76. 꽤 잘 쓰죠? 제주, 김포는 한 60% 쓰고요.
김해공항 한 50% 쓰고 이 세 개는 뭐 그럭저럭 제법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저 정도 공항이면 만들만해. 근데 나머지 공항들을 한번 보세요. 원주에 공항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원주에도 공항이 있고요. 0.6%야. 아무도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가 없는 공항이에요. 양양공항, 무안, 군산공항 아세요? 군산, 사천, 포항, 대구, 청주, 광주, 울산, 여수. 왜 곳곳에 뭐 때문에 저런 공항이 있는 거예요? 안 쓰는 공항들이. 왜 저런 것이 생기느냐? 저게 공짜기 때문에 그래. 자기 돈 아니기 때문에 뭐라도 만들어 달라는 거지, 여기. 그럼 뭐라도 나한테 좀 떨어지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한 1조 쓰면 그 동네에 한 1,000억 정도 떨어질 거예요, 아마. 나머지는 다 그냥 콘크리트 더미가 돼버리는 거고. 예. 진짜 미친 짓이에요. 근데 이것을 곳곳에다가 고속도로로, 철도로, 뭐 아무튼 곳곳에다 저걸 하겠다는 겁니다. 예타 면제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타당성 없어도 그냥 돈 쓰겠다라는 겁니다.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라면 이걸 면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 다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면제한다는 얘기는 통과 못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쓴다는 얘기에 말하자면 그런 거를 만들겠다고 예타 면제라고 하는 말로 멋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곳곳에 이런 것들이 더욱더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담하셔야 되는 국가 부채는 계속 쌓여가겠죠. 왜? 국민한테 세금 걷기는 싫거든요. 세금 걷으면 인기가 없잖아요. 근데 돈은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적자 재정으로 쓰는 거죠. 나중에 다 갚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적인 요소예요. 100%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적인 요소. 근데 자본주의적인 것도 있어요. 그게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혁신성장. 이 정부 들어가지고 눈에 띄는 혁신성장의 사례는 바로 이겁니다. 카카오 카풀. 그래서 카카오를 통해서 택시를 부르고 또 자가용 가지고 그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하는 영업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영업이 되는 거죠. 그게 이거죠. 뭐 일종의 혁신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택시 타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값도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고 또 아마 안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 택시 기사들이 아이디를 갖고 다 뭐 예약하고 뭐 다 자동 결제되고 뭐 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택시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분명히 택시 기사 서비스가 어땠습니까? 평가하라고 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평가를 하면 그 평가가 댓글처럼 쌓여가지고 아마 인기 있는 기사, 인기 없는 기사 뭐 해가지고 쫙 이제 그것도 등수가 나오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서비스가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또 승객도 평가가 돼요. 여러분도 진상 승객이 되면 기피 승객이 되는 거죠. 네, 기피 승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평가 시스템까지 적용이 뭐 분명히 될 겁니다. 우버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 네. 근데 뭐 일종의 혁신이에요. 이것을 출발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 곳곳에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죠. 우리 혁신할 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택시도 그렇지만 우리 불편한 것들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재래시장이 좀 깨끗해졌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 재래시장, 택시, 무슨 그 여객선들, 뭐
세월호 같은 그런 거 말이에요. 우리 사회 곳곳에 고쳐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비즈니스로 고쳐낼 수 있는 게 그게 혁신인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장 먼저 시작된 게 저 카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저게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의 불편한 점을 고치려면 지금까지 그걸 하고 해왔던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꿔야 돼. 아니면 못 바꾸겠으면 나가야지. 근데 못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택시 기사분들이 길거리 나와가지고 카카오 물러가라 하고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카풀 부분적으로 한다는데 그게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못 할 겁니다 아마. 왜? 택시 기사들의 그 반대를 이 정부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정부는 사람들을, 특히 돈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그 의사를, 서민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요, 이 정부는. 그러니까 혁신적인 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지금 잘하겠다고 소득주도 성장이니 무슨 예타니 이런 걸 가지고 쭉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그것 때문에 폭망을 했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거거나 너무나 결과가 뻔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잘 될 만한 것, 이런 것들은 반대에 막혀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우리 교육, 한국인들의 사고방식 원래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국인들은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고 하는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에 그리운 내 님이여 하는 그 내 님이여, 그거 누군지 아세요? 그 내 님이여 할 때 그 님, 구체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박헌영이에요. 그 님이 박헌영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어떻게 밝혀지게 됐냐면, 박헌영의 젊은 사람들은 박헌영이 누군지 모르는가? 알아요? 네, 조선공산당 당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진짜 공산주의자. 김일성 사실은 공산주의자도 아니었죠. 그냥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공산주의자는 박헌영이었죠. 박헌영이 상해 이런 데 돌아다니다가 들어와 가지고서는 일제 때 이제 항일 운동 겸 공산주의 운동을 했는데 잡혔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아마 서대문 형무소였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빠져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지독한 사람이야. 어떻게 미친 짓을 하냐면 자기가 똥을 싸가지고 그 똥을 자기가 먹어. 그러니까 이건 사람으로서 제정신이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이제 내보내 준 거예요. 그렇게 감옥을 나왔는데 그 사람을 소련으로 탈출을 시킵니다. 소련으로 탈출을 시키는데 그 탈출 루트와 그 탈출 비용을 대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두산그룹을 창업한 박승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박승직 상점이었어. 일제 때는. 그 박승직이
이 박헌영의 탈출 자금, 탈출 루트 뭐 다 해가지고 박헌영을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 탈출에 성공을 하고 나면 이 시를 신문에 기고를 하세요. 했던 게 눈물 젖은 도망. 그러니까 아무튼 그 가사예요. 그 가사야.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부르는 그 가사와 똑같지는 않은데 그런 내용의 가사를 신문에 기고를 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게 이제 신문에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승직은 탈출한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만주에서 관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부른 그 가수가 누구죠? 김정수인가? 김정 뭐죠? 아무튼 그 사람이 형이에요. 그 나중에 박승직이 돈을 대가지고 레코드를 낸다고 그걸. 그래서 그 동생이 그걸 부르는 거죠. 한참 동안 그거 당연히 금지곡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김삿갓 북한 방랑기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예, 그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 김삿갓 북한 방랑기에 우연히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주제곡처럼 그렇게 돼서 그냥 뭐 금지곡이 그냥 풀렸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연을 전혀 모르죠. 그런데 누구도 몰랐는데 그거를 박헌영의 아들이 있어. 박헌영의 아들이 스님인데 남한의 스님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증언을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박승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탈출 자금을 댔고, 근데 박승직이 친일파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경 스님이라고 하는 박헌영 아들이 저 사람 친일반이라고 그렇게 증언도 해주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예요. 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일제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1930년대 이후 이 땅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상해나 뭐 미국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도 있고 아니면 민족주의자도 있고 뭐 다 그렇지만, 이 조선에 남아가지고 일제 순사들의 눈을 피해서 지하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고,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독립투사들이고, 거기다가 모두가 다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뭐 나쁜 게 뭐 있어요? 땅도 다 뺏어가지고 나눠주겠다고 그러지 뭐 다 좋은 일이잖아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안 그런 사람들이, 이승만 같은 사람이 정말 특이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진짜 특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이 몇 있어요. 이승만, 서재필, 유일한, 유한양행을 만들었던 그 유일한,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유일한은 진짜 미국 사람입니다. 9살 땐가 미국을 가요. 혼자서 미국을 가가지고 초등학교부터 미국 학교를 다니고, 미국 퓨리탄, 미국 청교도 집안에 남매가 아니지, 여성 둘을 뭐라 그러죠? 자매 청교도가 있었는데 그 집에 입양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엄마 삼아가지고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유일한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조선에 와서 보니까, 자기 조국이라고 하는 그 조선에 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조선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뭐 개인주의, 또 시장경제, 자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 또 뭐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뭐 공산주의자거나 아니면 반쯤 공산주의자거나 뭐 그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미 군정이 들어왔잖아요. 이건 진짜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그랬다니까. 특히 일본인들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1945년 8월 15일 일본인들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 조선 땅에 일본인들 기업이 많이 있었잖아요. 일본인 공장들이. 그거 다 이제 무주공산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누가 접수를 했느냐? 노동자들이 다 접수를 했죠. 그리고 그들이 전평이라고, 전국 노동자 평의회라고 하는 걸로, 지금 민노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걸 조직을 했어. 그 전평이 자기들 창립대회 할 때 명예의장을 선출을 합니다. 명예의장. 그 명예의장이 누구였냐면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 이 세 사람이 명예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직의 성격을 알겠죠.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여운형 씨를 중심으로 하는 그 건국준비위원회에서는 이 땅에다가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전평 노동자 조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자를 다 포괄하고 있는 그 조직이라고 보면 되죠. 이 조직은 조선인민공화국을 지지합니다라고 자기들 그 강령 속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쪽이고 그것보다 앞서서 이 땅에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가 됐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미군들이 들어온 거예요. 진짜 통탄을 할 일인 거죠. 뺏긴 거예요, 다. 그들은. 또 이승만이 들어왔어. 완전히 그래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나라가 돼버렸죠.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이 나라가. 그들의 눈에는 정말 미국 식민지가 된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리고 뭐가 뭔지도 잘 알 수도 없지만 아무튼 좀 뭐 머리에 뭐 좀 들었다는 사람들은 아무튼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죠. 그래서 머리에 뭐 좀 든 사람들은 전부 북한으로 올라가죠. 다 북한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경성제국대학 출신, 그게 서울대학교가 됐죠. 서울대에 공대 교수들, 또 뭐 물리학 이런 거 하는 교수들, 이런 사람들 다 북한 갔어요. 전부 북한 갔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천리마 운동이니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핵 개발을 그 사람들이 시작을 한 거죠. 그 핵무기 서울대 출신들이 가서 한 겁니다.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 서울대 교수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친일파, 지주, 기독교인들,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내려온 거죠. 자, 근데 전쟁이 붙었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뭘로? 반공. 야, 공산주의자들 저것들 봤더니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된 거지. 왜? 싸우다 보니까 저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은 반공주의인 거예요, 전쟁을 거치면서. 하지만 공산주의를 미워하지는 않아. 김일성주의, 저 독재를 미워하는 거죠. 하지만 마음속으로 공산주의가 미워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통이 박정희, 전두환 해가지고 쭉 가잖아요. 그 관성이. 그러다가 이제 대중들이 자기들이 정말 가슴 속에서 나오는 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저는 촛불이라고 봐요.
해방 직후에 했었어야 될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쉬운 뭐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역사가 이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뿌리가 너무 깊고 그 원한들이, 그러니까 미군과 이승만, 박정희로 쭉 이어지면서 본인들이 전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뭐 인생을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자기 원한을 자식한테 물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 원한들이 쌓이고 그리고 이제 터진 거죠.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핵심 멤버들은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년간 싸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죠. 싸움이라고 하는 게 뭐 전투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의 기술이 대단한 거죠. 그게 비하면 지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진짜 싸움의 아마추어들이에요. 도대체 싸움을 할 줄을 몰라. 그 자유한국당 싸우는 거 보세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봤어야 하지 그걸. 그게 나 지금부터 싸울 해가지고 싸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떡하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아이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이제. 진짜로. 이걸 옛날부터 했었어야 됐는데 우리가 그걸 못한 거예요. 옛날부터 아이 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야 돼. 아이에게 스스로 책임지는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아이 교육에 신경을 안 썼어요. 아이를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고생했으니까, 나는 고생했으니까 너만은 고생 안 시켜. 그 아이를 완전히 망친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20년을 가르친 겁니다. 한 20년 가르쳤죠? 20년을 가르쳤는데 결과가 뭐냐? 회사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 교육받아야 돼. 자기 삶을 시작하면, 즉 결혼을 하면 밥도 못해. 천장에 전구도. 뭘 가르친 거죠? 우리는 도대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글자 읽는 거, 수학 문제 푸는 거. 이게 무슨 쓸모가 그렇게 있어요? 이제 저는 그래서 아이 기르는 일부터 다시 해야겠다. 아이들에게 스스로 옷 입게 하고, 스스로 집 앞 차려 먹게 하고, 설거지하게 하고, 집안 청소, 지방은 최소한 자기 방은 치우게 길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자유주의 국가, 제대로 된 시장 경제 국가, 스위스 같은 그런 나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무슨 웃기지도 마라. 네가 왜 내 삶을 책임져? 나는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이야기가 그때 가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